네, 안녕하세요. 네,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원래 포럼 제5차 원래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 온마음센터 센터장 정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에 앞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어,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다 같이 묵념 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더위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또 코로나도 지금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착공 예정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한신대학교 김민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소개받은 김민환입니다. 제가 2015년 10월 정도부터 생명안전공원 관련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안전공원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고 싶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조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부 차원에서는 보통 다음에 5가지 정도를 수습 절차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검경이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한 책임자를 특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고 보상을 보통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배상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배상은 정부의 불법적인 책임에 대한 수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내는 돈인데요. 정부는 보통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합동연결식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가 되는 5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혹은 추모 사업들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지금까지 잊기 위한 추모 사업 혹은 참사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추모 사업을 진행을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 일부에 대한 압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분할 지배, 디바이드 앤 룰들이 항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그 과정들이 실제로 작동을 했는데 그 이전과는 다른 점은 뭐냐면 피해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 과정을 이렇게 끝나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시도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의 과제들, 진상규명이 왜 안 됐는가에 대한 최근에 여러 논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와 조사, 과학적 조사를 초기에 우리가 분리하지 못했다라는 거, 각자 세팅을 못했다라는 이런 자성도 좀 나오고 있고요. 기소하고 재판하고 하는 문제, 그리고 거의 모든 사회적 재난에서 보상으로 끝났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가족들의 일부가 재판을 해서 국가 배상을 받아낸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지연됐지만 어쨌든 합동연결식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섯 번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명안전공원 말씀드릴 텐데, 이 생명안전공원은 있기 위한 혹은 참사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추모공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추모공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그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명안전공원을 건립을 할 때, 지금은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데요, 아주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개입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참사의 추모공원과는 다른 어떤 추모공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추모공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추모와 관련된 사회적 성찰이 부족을 했다.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대신 망각을 유도하는 추모공원인데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추모공원이었죠. 혹은 추모시설이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전술이 뭐였냐면 시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저 멀리 어딘가에, 이게 공간적인 격리이고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그 추모 시설이나 예를 들면 그 성수대교 붕괴 추모 시설은 도보로 걸어서 가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건 현장과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의 특징은 1년 중 하루만 기억해라, 기억하더라도 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기능적 폐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추모공원은 추모공원일 뿐이야. 그래서 1년 364일은 아무것도 찾지 않다가 딱 하루 와서 쓰는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 추모공원과 연관돼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부재했었죠. 그러다 보니 그 추모시설을 각 품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와도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생명안전공원, 추모공원을 만들 때 이런 걸 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제일 큰 원칙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게 시공간적 격리니까 저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공동체 한복판에 품어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고 다닌 이야기인데, 수모공원은 유지 관리 프로그램의 부재, 기능적 폐쇄성, 공동체와의 정서적 분리 등등등을 다 넘어서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동체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계속 노력을 해오셨죠. 이게 이제 2015년 10월에 제가 여기 처음 관여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모 아빠라든지 일기 집행부의 추모 부선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나중에 들어봤더니 다른 곳에 그 광주나 제주나 이런 데 갔다가 서울에 가면 그 김민환을 만나봐라, 이렇게 번호를 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고, 하여튼 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첫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월호와 관련돼서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여줬는데 추모공원 만드는 요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죠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사회적 참사의 추모 공원들은 망각하기 위한 혹은 이 참사가 끝났으니까 추모공원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기능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세월호를 끝내기 위한 그래서 끝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상징적 조치들 중에 하나가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 그 의도가 있었을 거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참사를 수습해가는 정부의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그 흐름에 맞게 쉬면 안 되고 가족들이 주도해서 잊기 위한 추모공원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추모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같이 그 이후로 이 문제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아이들을 치유계획으로 초대하지 않고 공동체 한복판에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추모공원은 아이들이 공동체에게 주는 선물이어야 한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지 결정 과정들을 조금 살펴보면 제가 이게 뭐 긴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요. 부지 결정하는 게 얼마나 크게 어려웠는가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산에 계신 분들은 이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계시는데 안산 이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잘 몰라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2016년 6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6월에 정부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연구 용역의 과업 중에 하나가 추모공원 부지 결정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과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역만으로는 부지를 결정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2016년 8월에 그 안산시 추모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 추모협의회에서 이제 부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됐고 그 논의에서 이제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2016년 6월의 시점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한 시기예요. 2016년 6월이면 특조위가 이제 정부 그 방해로 활동을 중지해야 됐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이제 기업교실인데 기업교실이 단원고에서 쫓겨나왔던 시기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에 이제 어쨌든 부지 결정까지 이제 가족들이 해야 그 이슈에 관여를 하게 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상황이 호락호락하진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안산시 추모협의회에서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여기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건 추모협의회에서 5곳의 후보지 중에 하랑공원 내의 미조성 부지를 이제 최적의 입지로 추천하긴 했습니다. 요 문구 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기가 최적으로 보이나 안산 시민들의 뭐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를 결정할 수 없음. 중앙 정부가 이후 안산 시민들 사이에 의견을 조정해서 부지를 결정하는 것을 공고함. 요게 의견이었거든요. 그렇게 됐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었죠. 요거는 안산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프레임입니다. 화랑유원지 세월호 낙골당 설치 결사 반대 이렇게 됐고 저 플랜카드가 본격적으로 내걸리게 된 시기가 이제 2017년 1월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2016년에 이제 바로 촛불 집회로 이제 전국에 1,000만 촛불이 가족들의 든든한 백이 될 그 무렵에 이게 딱 나온 거죠. 이 이슈가 굉장히 안산 시내에서는 어려웠던 이슈입니다. 어려웠던 이슈고요. 제기해 주는 쟁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3주기 기억식 전후에는 이제 저기 어머니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서명 받고 찬반 서명 받고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2017년 6월에 안산시 추모협의회가 이제 부지를 만드는 걸 결정하는 걸 실패하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중앙정부로 넘겼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국무조정실 산하 세월호 지원단 실무팀이 이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11월까지 이어집니다. 11월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실은 요 부지 결정 과정에 요 단계까지 오기 전에 안산시 추모 협의회 단계에서도 경청회, 의견 청취회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안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고 그 자체가 저는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기억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국무정실 산하 세월호 지원단 실무팀이 이제 2017년 7월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총 3차례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안산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일동의 오병철 자치위원장 이름을 써놓은 이유는 저분 빼고 나머지 모든 분들이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주민자치위원장들 명의로 부지 설정 반대한다는 성명이 나올 뻔했는데 그 일동의 오병철 자치위원장이 1대 24로 그걸 막은 거죠. 사실상 저는 사실 그 과정에서 오병철 위원장 굉장히 고마웠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던 영역이었는데 오병철 위원장이 굉장히 애를 써줬고요. 나중에 오병철 위원장 나중에 그래서 어떤 분인가 제가 봤더니 그 일동에서 했던 그 백인 합창단 단장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면서도 너무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마을 단위로 100명을 모아 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가능한 동네더라고요. 일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래서 안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도 도와주신 분도 많지만 어쨌든 오병철 자치위원장님은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산시 시의원을 만났는데 어찌나 할까요? 형식적 균형 이런 걸 중시하든지 여야 4대 4로 만났고 그래서는 열심히 평한 의견이 있었고요. 3차에서 이제 안산시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들을 초청을 했었고 여기서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고요. 1차, 2차, 3차 모두 어쨌든 1차는 부지 결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2차는 4대 4였기 때문에 팽팽했고 3차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시민단체, 직단체들 대표들 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거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졌던 거죠. 그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도 실무팀이랑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3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실무팀들이 시장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냈는데 2017년 11월에 이제 실무팀이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일부 안산 시민들의 반대는 추상적이고 논리가 없고 감정적이어서 부지를 발표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약간 제 자랑을 좀 하면 저 과정에 제가 약간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기여한 건 아닌데 뭐랄까요? 언어를 들였다 그럴까요?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저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개입을 조금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11월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리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실무팀을 어쨌든 저 결론을 내리게 했는데 발표를 하면 되는데 그 보고서가 딱 올라갔는데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실무팀들이 만든 공무원들이 만든 보고서가 하나가 올라가 있었고요. 정무적 판단을 했던 그 정치인들이 올렸던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1월 달에 그 실무진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보고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잘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12월이 되도록 발표를 안 하니까 12월까지 발표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했었죠.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하신 이야기가 우리 전투복을 꺼내야 되나. 전투복 뭔지 아시죠? 노란색 두꺼운 그 파카 입고 청와대 앞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피말리는 과정들이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실무적 판단을 했던 공무원들의 그 판단이 정무적 판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20일 날 안산시장이 부지를 발표하고 그냥 부지 발표한 게 아니라 4주기 기억식 이후 합동분향소도 폐쇄하자라고 하는 걸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동분향소 폐쇄에 왜 이제 4주기 끝나고 나서 했는가는 사실은 부지 발표, 부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과 나쁜 말로 하면 그 바터고요, 그러니까 교환이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고 한 측에서 그 세월호 낙골당 반대 프레임을 굉장히 격화했고 요게 선거 이슈가 됐었죠. 선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전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이게 갔었는데 다행히 2018년의 그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 시장이 당선되면서 요 프레임 자체가 약간 수면 안에 깔아앉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 반대가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그 제가 쓴 건 부지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지에 대한 이견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뭘 담을 건가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건데 그래 부지에 거기에 뭐 생명안전공원 만드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봉안소는 넣지 마. 아직도 이제 그 이야기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작동을 했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회고에 보면 2018년 6월 이후부터는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는 형태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생명안전공원 부지로 그 도심 안복판에 그 화룡유원지의 미조성 부지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이야기의 전체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한데 드디어 우리는 예외적 시공간의 추모공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 365일에 딱 하루 쓰는 시간적 예외성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추모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 공간 안에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될 토대를 마련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말 안 믿기시면 전국의 각종 추모 시설 중에 도심 안복판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추모공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추모공원을 만들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미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건데 이건 사실 제가 두 가지 경험 때문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두 가지 경험 때문인데 그러니까 한때 우리는 100을 가진 사람과 1을 가진 사람이 논쟁을 하면
50에서 타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100을 가진 사람과 1을 가진 사람이 논쟁을 하면 그럼 50점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생명안정부지 결정 과정에서 1을 가진 사람 가까이에서 타협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겨우 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받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사실 어떤 그 영석 아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부지 자체를 여기서 도시명분권에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반대하셨던 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떤 논리를 나왔냐면 그래 생명안전공원 가져오는 건 좋은데 봉안시설은 절로 보내 여기는 공원만 가져와 이걸 타협책으로 제시했어요. 이게 가족들도 양보하고 우리도 양보한 거다. 부지는 여기로 하고 근데 봉안시설은 절로 보내자.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영석 아빠가 이 논의 과정에서 한번 절규를 냈습니다. 제가 이 절규를 너무 잘 기억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영석 아빠가 정말 이렇게 절규를 했어요. 지난 2년간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양보하라는 말이었다. 특조위법 만들 때도 단원고에 기억교실 남겨두려고 했을 때도 강화문에서 단식할 때도 아이 잃은 부모들에게 우리가 50을 양보했으니 너희도 50을 양보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신들은 50을 양보했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서 편안해질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50을 양보하면 정부를 양보한 거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왜 우리에게만 양보하라고 하냐? 이번에도 한번 볼까요? 당신들 논리대로 우리가 50을 양보하고 당신들이 50을 양보하면 아이들은 저 멀리 보내놓고 도심 공원에 도서관 등 편의시설 만드는 것 아니냐. 당신들은 편의시설을 넣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 저 멀리 보내고 그게 합리적인 거냐. 난 이번에 외동아들 잃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우리 아이 돌보겠지만 죽은 다음에 형제 도는 내 새끼 누가 돌보겠냐. 당신들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냐. 절규를 했어요. 근데 이 절규가 왜 중요했냐면 이 절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 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합리적인 게 아니었구나. 아이 잃은 부모에게 50을 양보하라고 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절대 여기서 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거고요. 근데 그 생각을 저 혼자만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국조단 공무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공무원들이 그분들도 생각을 바짝 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분들이 그래서 했던 조치는 뭐냐면 그 특별법에 세월호 관련된 특별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조위법이고요. 조사하는 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추모 관련한 법이거든요. 이 법을 해석을 할 때 법제처에 이제 해석의 조문 해석과 관련해서 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문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딱 못 박아서 나왔어요. 세월호 추모공원에는 봉안시설과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못으로 딱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절규 하나로 공무원들이 봉안시설과 나머지 시설을 분리해서 봉안시설은 절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법적으로 막아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걸 했던 게 사실 가족이라는 거죠. 영석 아빠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뭐 다른 듣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100을 가진 사람과 1을 가진 사람이 50에서 타협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어쩌면 정말 드문 사례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지 결정의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회한테
이미 선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겁니다. 저는 도시계획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도시만의 어떤 건물을 어떤 시설을 만들 때 그렇게 많은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를 추진한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례만큼. 굳이 결정 과정에서 반대측을 설득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생명안전공원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족들도 논의를 엄청나게 했고요. 가족들이 또 시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6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발주소 사업 등을 했었죠. 시민발주소 사업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안전공원에는 이러이러한 생명안전공원은 이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철학을 담았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걸 가족들 그다음에 시민들 이렇게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총 10차례 이상 가족들은 반별 워크숍을 했는데 반중에는 저기 같이 한 반도 있었고요. 시민들 같은 경우도 10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계획을 알지 못해요. 사실 모든 도시에 건립되는 모든 공공시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거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아이들 우리에게 준 선물, 이미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가족 워크숍, 시민 워크숍뿐만 아니라 이제 소풍 프로그램, 희망의 꽃 심기 프로그램 등등등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명안전공원의 의미들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발주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결과물이 이제 뭘로 나왔냐면 시민지침서라는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 시민지침서는 가족 워크숍과 시민 워크숍 등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이 생명안전공원 현상 설계 공모를 할 때 그 설계 공모 지침서에 충실히 반영이 됐습니다. 요 반영하기 위해서도 약간 뭐랄까요?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짠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민 지침서 내용이 설계 공모 지침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호의적이었던 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설계 공모 운영위원으로 모셔야 됐고요. 운영위원장도 그렇게 모셔야 됐고요.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아주 충실하게 시민지침서 내용이 반영돼서 설계 공모 지침서에 반영이 됐고 7주기 때 작년이죠. 작년 4월 16일 날 5작품이 1차로 선정이 됐고 5작품 소개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생략하고 최종 당선자만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6월에 최종 당선자에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선자에게 디자인이 이제 당선이 됐으면 이 디자인을 실제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 설계 도면 그리는 작업을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 설계를 다 하고 나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1톤 트럭에 종이가 가득 찰 정도의 분량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 지금 그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요 제 포스터에도 제 얘기 좀 나왔던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 요 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비추면 예, 이걸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저수지가 있고요. 저 왼쪽에 보이는 동그란 건물은 산업역사박물관이고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봉안 시설이고 이것은 잘 안 보이는데 크게 두 개의 건물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저 동그란 부분이 이제 그 봉안 시설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기가 광장이고 왼쪽에 이제 이쪽에 복합 문화 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들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그 봉안 시설과 연결되는 그 통로에 이제 상설 전시관 그다음에 기억의 방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가운데가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광장이고요. 왼쪽이 아까 제가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말했던 영역이고 오른쪽이 상설전시관과 그 봉안소로 들어가는 그 통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공연장 아주 독특한 공연장 그 다음에 특별전시관 등으로 활용될 다목적 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과 시민들이 여러 행사들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이 저 어디입니까? 호수 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경치 좋은 그런 형태들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디자인이 설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요게 광장 모습이고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여기서 보면 저기 호숫가 쪽으로 보이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왼쪽이 복합문화시설 공간이고 오른쪽이 그 상설전시관과 그 봉안시설이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저 앞에 전면으로 나와 있는 저기가 이제 그 호수 쪽으로 나와 있는 저수지 쪽으로 나와 있는 시설이고 시민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그 실질 설계의 중간 보고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확정된 걸 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중간 보고에서는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이제 봉안시설 장면이에요. 여기 위가 뚫려 있고요. 저기 의자들이 있고 요거는 시간별로 약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녁에는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요 틀 안에서 하여튼 뭔가 미세한 이야기들이 될 것 같고 저기 있는 의자들 그리고 저기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간에서 사실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시민들에게 사실 남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을 엄숙하게만 쓸 거냐 아니면 저기서 공연도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일상적 시공간에서 기억하는 공간으로서 생명안전공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여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이 안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저는 약간 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봉안시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우리는 엄숙하기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엄숙하기만 하면 사실 안 가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에 대한 논의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 입장 말고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저기다 잘 데려올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가족들의 고민이고요. 시민들의 고민은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일상적으로 어떻게 아이들 만날 수 있을까? 그 공간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 할 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것도 약간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저 의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이 공간에서 뭘 할지를 나중에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이제 뭐 전시라든지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고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철저하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일종의 공식적인 이야기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생명안전공원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인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생명안전공원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 참사나고 나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는 목적어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하겠습니다. 뭘? 이 질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겠지만. 그래서 요 실마리를 좀 풀기 위해서 제가 요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여러 형태의 기념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공원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인데요. 가장 먼저 나왔던 건 뭐냐면 집합적인 열광입니다. 영웅과 위대한 순간을 기억하죠. 이걸 우리는 국립묘지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이 국립묘지 모델이에요.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물론 국립묘지에는 묘지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영웅으로서의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추모공원에서는 집합적인 슬픔을 가집니다. 고통과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는 거고요. 이건 평화공원 모델입니다. 사산평화공원이나 뭐 이런 데인데요. 세월호도 아마 이 슬픔은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세월호 생명안전공원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과연 기억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공동체의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 잘못을 저지른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사실은 이 방식이 발전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독일 기억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움에 대한 겁니다. 우리들이 나치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나치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치가 쿠데타나 이런 걸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치는 선거에 의해서 집권당이 됐고요. 그 선거에 의해서 통치를 했던 세력이죠. 그러니까 나치를 집권 세력으로 만들어준 평범한 독일 사람들의 죄는 없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전시하는 만말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에서는 사실은 슬픔과 부끄러움이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부끄러움을 드러낼 만큼의 용기가 있는가? 이게 저는 관전 포인트고요. 저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겠습니다의 목적어를 약간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해요. 이건 아마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아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도 기억하고, 그 은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죠? 호성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매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사 이전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 매개는 사실은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부모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공간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기억교실도 사실 그런 공간이고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기억한다는 건 사실 8년 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고요. 따라서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그 순간 이 우리가 알게 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상규명 요구하는 건 바로 그 원인과 결과를 직시해서 그런 일이 다시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기억한다는 건 아이들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우리 사회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드리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첫 번째 문장을 썼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히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죠? 예.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신히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참사 이후로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길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취약하고 천박한 곳들을 사실 건너서 오셨어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단식하고 있을 때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존재도 있었고요. 그죠? 네.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세금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한테는 제 면전에서 세월호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지나온 그 모든 곳마다 우리 사회의 심연이 그 민낯을 가장 악랄하게 드러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들을 기억하는 건 우리 사회의 봉합할 수 없는 균열과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맞서 싸울 때 포기하지 않았던 단호함과 그 단호함에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아마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선한 영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들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기억하겠습니다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제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는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월호가 가라앉는 장면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며 함께 상처를 입었고,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노란 리본을 달고 그들을 지지하고 분노하고 울었던 바로 그 우리들을 기억하는 거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사회의 치유력을 일정하게 회복하게 했던 그 경험들을 잃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그 이후에
노란 리본을 달았던 당신의 마음은 어떤 건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사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억의 힘, 그 말 한다는 건 기억의 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속에는 저는 우리 스스로를 기억하는 힘의 강력함이 숨어 있을 겁니다. 생명안전공원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아까 그 과정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미 우리가 선물 받았다라고 했던 그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과정은 우리를 기억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일상적으로 생명안전공원은 선한 나를 기억하는 공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외적 공간, 시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공간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건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 그들과 공감했었던 나, 사회적 약자와 공감했던 나를 기억했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그 공감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나는 공감을 했어요. 그 공감을 기억하는 장소로서 생명안전공원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생명안전공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그때의 저희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강연에 이어서 2020년부터 4.16 생명안전공원이 완공될 때까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4.16 생명안전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